인트로. 시장 골목 끝 해질 무렵이면 늘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덜컹거리는 쇼핑카트의 바퀴,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느린 숨소리. 75세의 할머니 한 분이 늘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걸어왔어요. 손에는 미역 한 움큼, 전복 7알, 대파 3단. 누가 봐도 평범한 장복이었지만 그녀는 늘 그 손에 작은 초 한 개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오후 3시 반에 시작되고 4시가 되기 전에 끝났죠. 늘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장, 정해진 순서.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사는 외로운 노인이라 했고, 어떤 사람은 오래전에 가족을 떠나보낸 사람이라 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녀가 매주 수요일마다 그 길을 걷는 이유가 기다림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일이었다는 걸요. 이 이야기는 잊혀가는 이름을 다시 부르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다시 불려지기까지 함께 기억을 지켜준 시장 사람들과의 작은 기적의 기록이에요. 오늘은 그 따뜻한 수요일의 기록, 기억의 화해입니다. 일부 약속을 지키는 사람. 시장은 오후 4시쯤이면 빛이 누그러졌습니다. 햇살은 늘어진 차양막 아래로 비집고 들어와 물결처럼 반짝였고, 생선 비늘은 그 빛을 받아 마치 살아있는 은조각처럼 번뜩였죠. 사람들의 발걸음은 느려지고 바람은 길게 불었습니다. 늘 그 시간, 낡은 쇼핑카트의 바퀴가 끽끽 소리를 내며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이상하리만큼 규칙적이었어요. 마치 시계의 초침처럼 세상의 흐름을 혼자 기록하는 리듬이었죠. 시장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수요일의 여자, 그렇게 불렸어요. 할머니는 다른 날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수요일, 그것도 오후 3시 반에서 4시 사이. 늘 같은 복장, 남색 점퍼, 바램 바지, 해진 운동화. 손에는 작은 메모지 한 장. 거기엔 언제나 같은 3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역 한 움큼, 전복 7알, 대파 3단. 그리고 결제는 늘 선불카드로. 낡은 카드였지만 늘 일정한 금액이 채워져 있었죠. 영수증이 나오면 그녀는 그것을 접어 손끝으로 반드시 눌러 카트 손잡이에 꽂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봉인하듯이요. 저는 그 시장에서 20년째 생선을 다듬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그저 손님 중 하나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일정함, 변함없는 주문, 그리고 그 표정 속의 조용한 슬픔이 어느 순간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그녀는 전복을 집어들고 껍질의 울퉁불퉁한 결을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한참을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아직 덜 자랐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오늘은 바람이 세서 그런가 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복을 한 알 내려놓고 다른 걸 집었습니다. 그 손짓이 어쩐지 슬펐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려다 있는 순간처럼요. 그녀는 계산을 마치고 나서 늘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생일초 있어요? 그 말이 너무 갑작스러워 처음엔 의미를 몰랐습니다. 초요? 케이크용 그거요? 묻자 그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녀가 떠난 뒤에도 한참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생일초? 도대체 누구의 생일일까? 그 나이에 그 꾸밈 없는 표정으로 매주 같은 음식과 초를 사가는 이유는 뭘까? 그 주 토요일 장을 정리하던 제게 동료 상인이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 딱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맨날 같은 거 사간다니까. 그것도 양이 어정쩡하잖아요. 저는 그냥 웃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혼자라도 매주 챙길 일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론 말하지 못한 궁금증이
자꾸 고개를 들었어요. 왜 하필 수요일일까? 왜 항상 3시 반 이후일까? 며칠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그녀의 카트 바퀴 소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덜컹, 덜컹 그 소리가 꼭 마음 한구석을 두드렸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떠날 때까지 그냥 가게 문을 닫지 않기로. 그날의 시장은 바람이 좀 더 차가웠습니다. 바람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사이를 건너고 있었죠. 하늘은 희미한 회색빛이었고 골목의 냄새는 비린내와 삶은 국물 냄새가 섞여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녀가 나타난 건 4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점퍼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카트를 조심스레 밀며 제 가게로 다가왔죠. 미역, 전복, 대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습니다. 저는 계산을 하며 일부러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도 초를 찾으세요? 그녀는 잠시 제 눈을 바라보더니 있으면 하나 주세요. 작년보다 빨리 타는 거면 더 좋고요. 라고 말했어요. 불꽃이 빨리 타는 초가 좋아요? 네. 불이 오래 남으면 그 다음이 힘들어서요.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엔 수많은 시간의 층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포장을 끝내고 카트를 끌고 나섰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뒤를 따랐어요. 이유를 만들지 못한 채 그저 눈앞의 걸음이 마음을 잡아당겼습니다. 골목 끝을 돌고 가로등이 하나 있는 언덕을 넘자 낡은 옥탑방이 나왔습니다. 회색 지붕 위로 빨래가 바람에 흔들렸고 난간에는 바람에 말린 미역이 걸려 있었죠. 그녀는 카트를 세우고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그 틈으로 보인 건 작고 정리된 공간. 벽엔 멈춘 달력 한 장이 걸려 있었어요. 7월 17일.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고 그 옆엔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날의 생일. 그녀는 카트를 풀어 전복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흐르고 냄비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불빛이 할머니의 얼굴을 비추자 저는 처음으로 그 표정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눈가의 주름 사이사이엔 세월이 엉켜 있었고 그 안에서 빛이 천천히 스며 나왔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죠. 나래야, 늦지 않았지?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매주 수요일은 그 아이의 생일이었던 겁니다. 아마도 그날 혹은 그 무렵 무언가가 끊겼겠죠. 그 끊어진 자리를 메우기 위해 그녀는 반복을 선택했을 거예요.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음식, 같은 양, 같은 불빛. 그렇게 해서라도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던 건 아닐까?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내내 머릿속에 같은 문장이 맴돌았어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녀의 말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기다림은 시간이 늘어지는 일이고 약속은 시간을 붙잡는 일이니까요. 그날 밤 가게에 불을 끄고 난 뒤에도 손끝이 떨렸습니다. 칼을 닦는 손이 자꾸만 허공을 그리더군요. 저는 수조 앞에 서서 한참을 물결만 바라봤습니다. 조용한 수면 위로 반사된 네온빛이 부서지며 잦아드는 걸 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저 할머니의 세상은 아직 그날에 멈춰 있겠구나.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조금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녀가 오기 전에 미역을 다듬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전복도 7알만 따로 골라두었습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상처의 리듬만큼은 함께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2부 기억의 부엌. 그날 이후 저는 시장에서 할머니를 기다리는 일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수요일의 햇살은 이상하리만큼 느렸어요. 다른 요일의 빛보다 더 길게,
더 부드럽게 퍼졌죠. 마치 누군가의 기억을 붙잡아 두려는 듯 해가 좀처럼 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나타나면 시장의 소음이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오르골의 한 구절처럼 그 사람의 리듬이 시장의 박자를 바꿔놓았죠. 그날도 할머니는 조용히 제 앞에 섰습니다. 미역, 전복, 대파요. 저는 별다른 말 없이 주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지갑 대신 카드를 꺼내는 손을 보면서 문득 그 손이 유난히 희다고 느꼈어요. 마치 햇살이 오래 닿지 않은 종이처럼 얇고 투명했습니다. 계산을 마친 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간호사분 오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복지관에서 오시는 분 말씀이세요? 네, 가끔 보여요. 그녀는 잠시 웃더니 내일 오신대요. 물이 잘 끓는지 봐달라 하셨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묘하게 쓸쓸했어요. 물이 잘 끓는지 봐달라니. 그 말에 담긴 외로움의 깊이를 저는 다 짐작할 수 없었죠. 다음 날 복지관 간호사인 서진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잿빛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고 낡은 노트를 들고 있었어요. 혹시 시장에서 저를 기다리셨어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유를 설명했죠. 할머니가 말씀하셔서요. 끓는 물을 봐달라 하셨다고.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매주 같은 시간을 기억해요. 그런데 날짜는 가끔 잊으세요. 그래서 제가 대신 기억을 나눠요. 그녀의 말이 잔잔하게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기억을 나눈다는 표현이 이상하게 아름답게 들렸어요. 서진은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분 시장에서 뭐 사세요? 미역이요. 전복 7알, 대파 3단.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역시 그 수네요. 혹시 이유를 아세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창문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잊지 않으려고 해요. 누군가를.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옥탑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비린내와 국물 냄새가 섞인 공기가 퍼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냄비 앞에 서서 물이 끓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은 바다 냄새가 조금 진하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서진이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요즘 미역이 제철이라 그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내 냄비 안에서 거품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장면을 봤어요. 할머니가 냄비 속을 들여다보며 살짝 손을 뻗더니 물에 손끝을 잠시 담갔습니다. 뜨거운 물임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뜨거워요. 제가 놀라 외쳤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렇게 해야 기억이 덜 흘러요. 그 말은 마치 주문 같았습니다. 서진은 제게 조용히 손짓하며 말했어요. 그분은 기억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럴수록 감각으로 붙잡아요. 손끝의 온도, 냄비의 소리, 김의 냄새 같은 걸로요. 할머니는 냄비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래가 이 냄새를 싫어했는데 이젠 나만 맞네요. 그녀의 눈빛은 먼 곳을 향했습니다. 서진이 조용히 물었죠. 나래는 따님이세요? 그렇죠. 24 생일날 싸웠어요. 미역국을 안 먹겠다더니 집을 나가버렸죠.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전화를 받았어요. 나래가 그날 사고가 났대요. 미역국이 식기도 전에요.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냄비 뚜껑을 덮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매년 끓여요. 그날을 잊지 않으려고. 냄비가 끓으면 나래가 웃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녀는 그 말을 하고 나서 다시 김을 맡았습니다. 이 냄새 참 고약하죠? 그래도 이게 살아있는 냄새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이 제게 눈짓을 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이건 기억의 부엌이에요. 그녀에겐 시간보다 확실한 거죠. 그날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냄비 속에서 미역이 푹푹 익어가는 소리가 시계처럼 들렸어요. 그녀는 몇 번이나 냄비 뚜껑을 들었다 닫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끓는 물은 거짓말을 안 해요. 시간을 그대로 말하거든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시간을 말해주는 건 시계가 아니라 끓는 물의 숨결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해가 기울 무렵 서진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올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그때도 날의 생일이에요. 서진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럼 매주 생일이네요. 그럼요. 생일은 한 번이 아니라 기억할 때마다 오는 거예요. 집을 나서며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창문 틈으로 비친 불빛은 마치 초 같았어요. 서진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의 기억은 매번 끓는 냄비 속에서 새로 태어나요. 하지만 언젠가는 물이 너무 식을지도 몰라요. 그럼요. 그땐 우리가 불을 대신 켜야죠. 그날 밤 시장의 불빛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닫기 전에 미역 한 움큼을 따로 챙겨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손끝에 남은 짠내가 묘하게 사람 냄새 같았어요. 바닷내와 추억은 참 닮았습니다. 오래 두면 썩기도 하지만 끓이면 다시 살아나니까요. 삼부 기억의 흐름. 수요일의 햇살은 여전히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날따라 시장의 공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낮았고 얼음 위의 생선 비늘이 유난히 맑게 빛났습니다. 할머니의 카트가 골목을 지나가는 순간 상인들은 자연스레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면 남는 공기엔 늘 미역 냄새가 섞여 있었죠. 바다 냄새와 국물 냄새, 그리고 조금은 쓸쓸한 기억의 냄새. 그녀는 변함없이 제 앞에 섰습니다. 미역, 전복, 대파요. 그 손길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저는 카운터 위에 재료를 올리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오늘도 날의 생일이에요? 그녀는 잠시 멈춰 제 얼굴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오늘도 생일이에요. 날에는 생일이 많아요. 잊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해요. 그녀의 말은 평온했지만 그 평온 속에 잔잔한 균열이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생일이다. 그 말은 마치 기억이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신호처럼 들렸어요. 그날 저녁 서진과 저는 다시 옥탑방을 찾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고 창문에는 노을빛이 걸려 있었습니다. 냄비 안에서는 미역이 부드럽게 익고 있었고 전복이 조용히 끓고 있었죠. 할머니는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냄새가 조금 다르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아마 바다가 바뀌었나 봐요. 나래가 있던 바다는 여름이었는데 요즘은 바다가 춥네요. 그녀의 말은 시 같았지만 어딘가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녀의 손등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피부는 얇고 반투명했고 작은 얼룩들이 햇빛에 반짝였죠. 손마디마다 세월이 고여 있었고 그 안에는 오래된 기억의 조각이 잠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냄비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래가 어렸을 때 미역국을 싫어했어요. 냄새 난다고. 근데 그날은 자기가 끓여준 데서 제가 장을 봤어요. 그런데 그날이 그만 마지막이었죠.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날 사고가 났대요. 전화를 받았을 때 냄비가 아직 뜨거웠어요. 손을 대었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매주 한 번씩 다시 끓여요. 손이 데일 만큼. 그래야 아직 그날이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는 덜 아프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잠시 웃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픈 게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괜찮아요. 이제는 아픔도 익숙하니까요. 우리는 그날 냄비가 다 끓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엌 안에 김이 가득 차오르는 걸 바라봤습니다. 그 김 속에는 바다가, 여름이, 그리고 잃어버린 이름이 섞여 있었죠. 시간은 천천히 끌었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미역 한 줌을 던지며 말했어요. 오늘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 손이 요즘 덜 힘있어 보여요. 채소 가게 주인도 말했습니다. 파는 내가 낼게요. 그런 건 따지면 안 되지. 사람들은 말은 아끼지만 마음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누구도 대놓고 돕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날부터 시장엔 보이지 않는 약속 하나가 생겼습니다. 수요일엔 모두 조금씩의 마음을 보탠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늦게 옥탑방으로 갔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부엌의 김이 보였어요.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나래 거, 이건 도연 거, 이건 서진 거. 도연? 저는 놀라 눈을 깜빡였죠. 그녀는 제 이름 대신 낯선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연, 이 국물은 꼭 맛봐야 해요. 저는 그냥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배려일 때가 있잖아요. 서진이 제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사람의 이름이 섞이기 시작하면 이제 추억이 제멋대로 엮이죠. 그래도 괜찮아요. 그 안에서 새로운 온기가 만들어지니까요. 할머니는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나래는 언제 오죠? 곧 올 거예요. 아마 오늘은 길이 조금 막혔을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끓일게요. 너무 식으면 안 되니까. 그녀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국자에 전달되어 국물 위의 빛이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기억이 물결처럼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냄비는 평소보다 오래 끓었습니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가스불을 줄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 식히셔야 해요. 아직 아니에요. 나래가 올지도 몰라요. 그녀는 고집스레 냄비 앞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해 보였죠.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은 약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 후 며칠 동안 시장의 사람들이 번갈아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반찬 가게 아주머니는 이거 멸치볶음이에요. 생일상엔 짭짤한 게 하나 있어야 해요. 라며 그릇을 내밀었고 과일 가게 사장은 사과 한 알이라도 올려요. 달콤한 건 오래가니까. 라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음식들은 그녀의 식탁을 천천히 채웠습니다. 그 식탁은 이제 한 사람의 식탁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기억이 모인 부엌이 되었죠. 할머니는 점점 더 자주 웃었습니다. 가끔은 이유 없이 웃었고 가끔은 울음과 웃음이 섞였죠. 어느 날은 저를 보며 도연아, 나래가 오늘 꿈에 왔어.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꿈이었어요?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 애가 묻더라고요. 왜 아직도 끓이냐고. 그래서 말했죠. 너 올까봐.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웃었습니다. 꿈에서도 내가 늦었나 봐요. 근데 괜찮아요.
이제 나래가 조금 늦어도 된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녀의 기억은 서서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기억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잊는다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남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장을 걸었습니다. 모퉁이마다 불빛이 흔들리고 바람이 스치며 미역 냄새가 따라왔습니다. 그 냄새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누군가의 기억이 아니라 모두의 기억이었으니까요. 사부 돌아온 이름. 늦여름이 지나가고 공기 속의 냄새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는 바다의 소금기가 줄고 대신 낙엽의 냄새가 섞였어요. 시장의 생선들은 한결 크기가 작아졌고 사람들의 손끝도 바빠졌습니다. 그 사이 할머니의 걸음은 점점 느려졌어요. 카트를 끌던 손이 자주 떨렸고 카트 바퀴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평소처럼 시장에 왔습니다. 미역, 전복, 대파요. 그 말은 마치 의식의 주문처럼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자꾸 공중을 헤맸습니다. 파가 어디 있죠? 여기요. 바로 앞이에요. 아, 그렇죠. 오늘은 조금 흐릿하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허공에 닿아 흩어졌습니다. 계산을 마친 뒤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요즘은 좀 어떠세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요즘은 나의 얼굴이 잘 안 떠올라요. 대신 목소리가 자꾸 들려요. 웃는 소리요. 아마 그것만 기억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목소리가 기억의 끝이라면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날 밤 서진과 저는 옥탑방을 찾았습니다. 부엌의 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냄비는 아직 식은 채였습니다. 그녀는 불을 켜는 걸 잊은 듯 했습니다. 오늘은 안 끓이세요? 제가 묻자 그녀가 대답했죠. 오늘은 나래가 끓일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또렷했어요. 오늘은 그 애가 오기로 했어요. 저는 말없이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죠. 기억이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기다림이 현실을 불러오기도 하죠. 그녀는 식탁 위에 초를 올려두었습니다. 작은 양초 하나 불을 붙이자 심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초를 바라보며 말했다. 불이 타면 나래가 길을 찾아와요. 그 아이는 불빛을 잘 찾아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때였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노을이 완전히 져서 방 안은 오렌지색과 그림자가 섞여 있었죠. 서진이 문을 열었고 그곳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두 손을 꽉 모은 채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망설임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여기 혹시 윤날의 시댁인가요? 서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그녀는 그 말을 듣자 잠시 눈을 감더니 아주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턱을 넘으며 발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단어가 공기 속에서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냄비 앞에 앉아 있었고 불빛이 얼굴 한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처음엔 낯선 표정이었어요.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래야? 그녀의 목소리가 부서지는 파도 같았습니다. 나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왔습니다. 네, 저예요. 할머니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조금 늦었네. 괜찮아요. 국은 아직 안 식었어요.
그녀는 국자를 들고 조심스레 국물을 떠서 나래의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봐요. 맛이 변했을 수도 있어요. 나래는 숟가락을 들어 한 모금 떴습니다. 국물은 짰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엄마, 이 맛이에요. 그때랑 똑같아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됐어요. 방 안에는 김이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그 김 사이로 두 사람의 얼굴이 흐릿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공기 속의 균열이 천천히 메워지는 느낌이었죠. 서진은 조용히 의자를 끌어와 둘 사이에 앉았습니다. 이제 식사하세요. 불이 꺼지면 다시 끓이기 힘드니까요.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래야, 그날도 이렇게 앉아 있었지? 응, 그랬어요. 그런데 왜 나갔어요? 나래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화났어요. 엄마가 너무 완벽해서 뭐든 잘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혼자서 버티느라 그랬던 거죠. 할머니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나도 그땐 몰랐어요. 나는 너를 키우느라 살았고 너는 나에게서 벗어나느라 살았겠죠. 서로 다른 바다를 건넜네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건 눈물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식어가는 미열 같은 공기였죠. 나래는 손을 내밀어 할머니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이제 그만 끓여요. 이제 제가 끓일게요. 그럴 수 있을까요? 네. 매주 수요일마다 엄마가 하던 시간에 엄마 대신. 그 말에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나는 기다리면 되겠네요. 그날 밤 부엌의 불빛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김은 천천히 식었고 초의 불은 마지막까지 타올랐죠. 그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이 조용히 속삭였어요. 기억은 이렇게도 돌아올 수 있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간 거예요. 그날 이후 시장엔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수요일마다 옥탑방으로 음식을 조금씩 보냈습니다. 누구는 미역을, 누구는 멸치볶음을, 또 누구는 사과 한 알을 보냈죠. 그 음식들은 하나의 식탁 위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식탁을 기억의 부엌이라 불렀습니다. 할머니와 나래는 매주 그 부엌에서 국을 끓였습니다.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 사이로 웃음이 들렸고 서진은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문턱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바다의 안개처럼 흩어지고 그 사이로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기억이란 건 참 고마운 거예요. 사라져서 다시 찾아야 하니까요. 잃지 않으면 이렇게 다시 만날 일도 없었겠죠. 그 말은 오랜 바다의 파도처럼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오부 늦지 않은 밥상. 가을 끝의 햇살은 유리잔 바닥을 함는 빛처럼 얕고 투명했어요. 시장의 천막들은 바람이 들 때마다 얇게 떨렸고 얼음포대 위로 떨어진 물은 금방 사라졌다가 또 다시 고였습니다. 사람들의 인사는 짧아졌고 손끝은 더 분주해졌죠. 그 와중에도 수요일은 여전히 느리게 흘렀습니다. 느리게 그리고 고르게. 마치 누군가의 숨을 새는 간호사의 손목처럼요. 할머니의 걸음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카트 바퀴가 턱을 넘을 때면 작은 신음 같은 소리가 났고 문턱 앞에서는 숨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럴 때면 시장 사람들 누구랄 것 없이 슬쩍 다가와 카트를 들어 올리고
파 한 단을 더 얹어주고 멸치볶음을 작은 상자에 담아 건넸습니다. 저는 전복의 크기를 더 오래 고르게 됐고 미역을 한 움큼 더 잡아 비닐에 넣어드렸죠. 그러면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국에 바다가 좀 더 들어가겠네요. 그 말이 어쩐지 고맙고도 서늘했어요. 더 많이 넣는다고 더 오래 남는 건 아니니까요. 기억의 부엌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서진이 가져온 타이머가 냄비 옆에 놓였고 나래가 적어둔 손글씨 레시피가 벽에 붙었습니다. 물 2대접, 미역은 잠깐만 불리기, 전복 칼집은 얇게, 소금은 마지막에. 그 옆에는 둥근 글씨로 적힌 한 줄이 있었죠. 늦지 않게 먹을 것.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저는 어쩐지 마음이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늘어나면 맛은 흐려지고 마음도 미지근해지니까요. 늦지 않음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어요. 날에는 더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지친 얼굴로 문턱에 기대섰고 어떤 날은 꽃을 들고 왔습니다. 꽃은 오래가지 못했지만 색이 지는 동안 부엌은 환해졌어요. 나래가 나지막이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더 끓일게요. 그럴 때면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 손바닥으로 무릎을 어루만지며 대답했죠. 그래, 내가 오늘은 냄새만 맡을게. 그 대답은 슬픔이 아니라 기꺼움에 가까웠습니다. 오랫동안 쥔 것을 비로소 내려놓는 사람의 얼굴이었으니까요. 11월의 어느 수요일 우리는 국을 끓이다가 불을 껐습니다. 타이머가 울리기 직전 서진이 속삭였죠. 이제 그만 식지 않도록.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숟가락을 들려다 말았습니다. 나래가 조심스레 묻습니다. 엄마, 배 안 고파요? 할머니가 반쯤 웃으며 말합니다. 오늘은 향만 걸러 먹어도 될 것 같아. 향을 걸러 먹는다는 말은 처음 들었는데 그 표현이 이상하게 이해되었어요. 어떤 날은 모양이 아니라 냄새로 하루를 버티는 거니까요. 김이 가늘게 흘러나오는 그릇 위로 보이지 않는 포만감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할머니는 자주 길을 잃었습니다. 시장으로 오다 반대편 골목으로 들어가거나 집 문을 열고도 잠깐 서서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잊곤 했죠. 그럴 때면 지나가던 상인이 쪽지를 쥐어드렸습니다. 수요일엔 오른쪽 골목, 노란 간판 지나서. 화살표를 그려 휘어진 골목을 표시해주고 쪽지의 끝엔 꼭 작은 하트를 그려 넣었습니다. 쪽지는 주머니에서 구겨지고 또 펴졌고 글씨는 지워졌다 다시 적혔어요. 남는 건 화살표의 방향과 하트의 습관뿐. 하지만 그 둘이면 어지간한 길은 다시 찾을 수 있었죠. 겨울이 오기 전 우리는 공용 부엌의 창틀에 얇은 단열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바람이 덜 들어오게, 불이 덜 흔들리게, 김이 덜 식게. 누군가가 가져온 작은 종 하나가 부엌 한가운데 걸렸고 종 아래엔 메모가 붙었습니다. 첫 숟가락 전에 한 번 칠 것. 종을 치는 일은 자연스럽게 나래의 몫이 되었어요. 그녀는 종달새 날개처럼 손목을 살짝 들어 종을 쳤고 맑은 소리가 국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우리의 하루가 시작되곤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종은 2번 울렸습니다. 나래가 일부러 2번 쳤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첫 소리가 벽에 부딪혀 되돌아와 겹친 거였죠. 서진이 말했어요. 벽이 차가워지면 소리가 굴절된대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겨울이 온다는 뜻이죠.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울은 늘 소리로 먼저 찾아오니까요. 발걸음이 느려지고 문이 더 무겁게 닫히고 종소리가 2번 울리는 계절. 첫눈이 내리던 주 부엌의 불은 조금 일찍 켜졌습니다. 서진이 전기포트를 올렸고 나래가 전복을 씻었고
저는 미역을 그릇에 담아 물을 부었습니다. 할머니는 창턱에 기대 앉아 바깥을 보았어요. 눈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장 천막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중얼거렸죠. 오늘은 눈이 나래처럼 내려오네. 그 말에 모두 웃었습니다. 눈발 하나하나가 이름을 달고 오는 것 같았거든요. 이름이 눈처럼 쌓이면 겨울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이상하게 덜 춥습니다. 발자국이 서로의 간격을 메워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할머니는 부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사이에서 건물 모서리를 몇 번이나 돌았고 같은 전봇대 앞에 서서도 한참을 생각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쪽지를 꺼내 들고도 화살표가 어느 쪽인지 분간하지 못했다더군요. 우리가 찾았을 때 할머니는 노란 간판 아래 서 있었고 손에는 종이에 쌓인 전복 한 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나래가 달려가 손을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늦지 않았어요. 그 말은 사실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늦지 않았다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서로에게 거듭 닿게 하는 주문. 그날 이후 우리는 약속을 바꿨습니다. 수요일의 상은 그대로 두되 시간표를 조금 앞당기고 길목마다 사람이 서기로, 누군가는 골목 입구에서, 누군가는 노란 간판 아래에서, 누군가는 마지막 계단 앞에서. 등불 같은 코트를 입고 있는 사람을 보면 할머니가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은 빛들을 늘어놓으니 시장의 겨울이 덜 어두워졌습니다. 늦지 않음의 체계가 생겼고 그 체계는 생각보다 든든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 해의 끝 무렵 할머니는 병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얀 벽, 짧은 복도, 낮은 창. 우리는 수요일의 상을 휴게실로 옮겨왔죠. 전기포트의 물은 금방 끓었고 미역은 작게 잘라라면 스프컵 같은 일회용 그릇에 담아야 했습니다. 냄비의 불맛은 사라졌지만 향은 이상하리만큼 더 또렷해졌어요. 병원 공기가 깨끗해서였을까요? 할머니는 침대에서 상체를 조금 일으킨 채 숨을 모아 향을 들이마셨습니다. 향은 기억의 좌표 같아서 한 번에 머리카락까지 스며드는 날이 있었고 아무데도 닿지 못하고 금방 흩어지는 날도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런 날이면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늘은 향이 바쁘네. 바쁜 날은 누구에게나 있죠. 향에게도. 우리는 작은 종을 병원 휴게실에도 달았습니다. 허락을 구하니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고 어디에 다느냐는 물음에 창틀을 가리켰습니다. 창틀에 종이 달리자 햇빛이 부딪혀 아주 가늘고 맑은 소리가 났어요. 나래가 종을 쳤습니다. 한 번,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한 번 더. 그녀가 말했죠. 오늘은 엄마가 둘로 들으실지도 몰라서. 그 말은 믿음이자 배려였습니다. 들릴 수도 안 들릴 수도 있는 날들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소리를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어두는 일뿐이니까요. 어느 수요일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을 정확히 부른 건 오랜만이었어요. 전복을 칼집 낼 때처럼 또렷하고 조심스럽게. 저는 의자에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나래에게 전해주세요. 늦지 말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전할게요. 그 약속은 이상하게 무거우면서도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건 그 부탁의 깊이 때문이고 가벼운 건 이미 우리가 매주 하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약속은 새로 만든다기보다 늘 하던 일을 더 분명한 이름으로 부르는 일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겨울의 한가운데서 할머니는 조용히 잠드셨습니다. 그 밤엔 눈이 오지 않았어요. 대신 공기가 아주 맑았고 창밖의 가로등이 별처럼 또렷했습니다.
나래가 침대 곁에서 손을 잡았고 저는 그 옆에서 종을 한 번만 울렸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창문을 조금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들어오고 바람 끝에 아주 작은 미역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향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알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마지막엔 언제나 설명보다 향이 먼저 닿으니까요. 장례는 소박했어요. 함께 나눈 밥의 크기와 모양을 닮은 만큼만. 시장 사람들은 각자 손에 작은 것을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누군가는 파 한 줄기, 누군가는 사과 반쪽, 누군가는 빈 그릇을. 빈 그릇을 든 사람에게 누군가가 말했죠. 괜찮아요. 오늘은 그릇도 향을 담아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엇이든 담아둘 마음만 있으면 그릇은 늘 충분하니까요. 그 후로도 수요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부엌은 더 많은 손을 맞이했고 종은 더 많은 소리를 기억하게 되었죠. 날에는 때로 늦었고 그럴 때면 다른 누군가가 먼저 불을 켰습니다. 불은 늘 누군가의 손에 옮겨 붙었습니다. 시장의 겨울이 끝날 무렵 우리는 작은 현판을 하나 달았어요. 늦지 않은 밥상. 그 아래에는 조금 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같은 시간. 그 문장은 약속이라기보다 초대에 가까웠습니다. 혹시 길을 잃어도 언제든 이 시간에 이 냄새를 따라 오라는 초대. 봄이 오자 우리는 묘지에 갔습니다. 나래가 미역을 담은 보온병을 들고 저는 잘게 썬 실파를 작은 병에 담았고 서진은 종을 손바닥에 감싸쥐었습니다. 바람은 겨울 내내 닫혀있던 가지들 사이를 통과하며 새소리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는 묘 앞에 앉아 보온병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오르고 향이 땅에 낮게 스며들었죠. 나래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제가 먼저 먹을게요. 늦지 말라는 말, 이제 제가 지킬게요. 저는 실파를 조금 올리고 조용히 종을 울렸습니다. 종소리는 흙 위로 내려앉아 아주 오래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그렇게 사라지는 방법을 저는 그날 처음 배웠어요. 오래 머물다 사라지는 일. 우리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의 시장은 이상하게 더 환했고 냄새도 더 또렷했어요. 어쩌면 우리 코가 조금 더 정직해졌는지도 모르죠. 늦지 않음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호흡은 되게 깊어지고 깊어진 호흡은 냄새를 멀리까지 데려가니까요. 부엌에 불을 켜자 빛이 번졌고 종을 치자 소리가 퍼졌습니다. 나래가 국을 뜨며 말했어요. 오늘도 같은 시간. 그 말은 독백이었고 기도였고 약속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사람들이 많아 서서 먹는 이가 생겼고 어떤 날은 의자가 남아 두 자리가 비었습니다. 남는 자리 앞에 누군가가 양초를 하나 놓아두었죠. 불을 켜면 그 자리는 금방 차곤 했습니다. 불은 늘 누군가를 데려오니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이미 수없이 확인했어요. 냄비에 김, 양초의 불, 종의 소리, 파의 향, 전복의 결, 이 모든 것이 서로를 불러내는 기호라는 것을. 여름이 다가오던 어느 수요일 낯선 여자가 문턱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묻지 않았고 그녀가 들어와 그릇을 들고 서성일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녀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늦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나래가 미소를 지으며 국을 한 국자 더 떠주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드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이 생겨요. 다음을 만든다는 말에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의 밥상은 또 한 사람의 시간표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늘어났고 늘어날수록 각자의 늦음을 덜어냈습니다. 저녁이 깊을수록 부엌의 불빛은 낮아졌고 소리도 얕아졌습니다. 우리는 설거지를 하고
종을 마지막으로 한 번 울렸어요.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을 끄면 날이 바뀌었습니다. 문을 닫기 전 저는 늘 현판을 한 번 어루만졌습니다. 늦지 않은 밥상. 엄지손가락의 살이 나무결을 기억했고 나무결은 다시 제 손을 기억했죠. 서로가 서로의 감각 속에 조금씩 남아있는 것, 우리가 끝내 붙잡아 두려 했던 건 아마 그 느낌이었을 겁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부엌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은 반짝였고 싱크대는 물을 다 흘려보낸 뒤였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가며 종을 스치자 아주 작은 소리가 났어요. 저는 문득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늦지 않음으로 서로를 붙들고 있었구나. 거창한 말도 큰 제스처도 아니고 그저 같은 시간에 같은 냄새를 끓이는 일로 그 단순한 반복이 우리를 가족보다 더 가까운 무언가로 묶어주었다는 걸. 그러니 내일도 같은 시간에 누군가의 걸음이 느리면 그만큼 불을 더 낮춰두고 누군가의 마음이 늦으면 숟가락을 잠깐 들고 기다려주기로. 향이 먼저 닿고 이름이 나중에 떠오르더라도 괜찮다고. 우리는 다만 다시 모이면 된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부엌이 우리에겐 생겼습니다. 종이 울리고 김이 피어나고 누군가가 웃으면 그날은 이미 늦지 않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가끔 불을 끄고 돌아서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많은 날에는 두 개의 별이 유난히 가까워 보일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인사합니다. 오늘도 잘 드셨어요. 우리는 늦지 않았어요. 그러면 바람이 부엌 쪽으로 한 번 더 불어와 식은 냄비를 살짝 흔들어 줍니다. 그 작은 흔들림 속에서 저는 내일의 불을 미리 봅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 우리는 그 약속으로 살아가요. 엔딩. 기억이란 건 참 묘하지요. 잊혀버리면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어쩌면 기억은 우리가 서로를 향해 걸어가게 하는 길 위의 불빛 같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할머니의 냄비에서 시작된 작은 의식은 누군가의 마음을 데우고 다른 누군가의 하루를 늦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미역국은 식었지만 그 향은 아직 이 시장 어딘가를 떠다니고 있을 겁니다. 그 향을 맡은 누군가는 오늘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늦지 않기 위해 누군가의 불을 대신 켜주기 위해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향처럼 남았다면 우리의 다음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건 이 따뜻함이 조금 더 멀리 퍼져나가게 하는 가장 작은 약속이니까요. 다음 수요일에도 같은 시간에 다시 만나요. 그때도 늦지 않게 이 자리에서요.